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여름 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부동산학 총론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경제론 할 건데, 경제론은 오늘 하루 다 못하고, 경제론 1, 2 이렇게 나눠서 할 겁니다. 자, 경제론의 목차 한번 볼까요? 부동산 경제론은 수요 공급 이론하고, 그 다음에 경기 변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기 변동에서는 두 개 파트. 그냥 경기 변동과 거미집 이론 이렇게요. 수요 공급 이론이 경제론에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수요 공급 이론, 수요 공급 배우고, 근데 이제 공부 패턴을 좀 알 거라고요. 수요에서 배운 내용, 공급에서도 그대로 있다. 그 다음에는 수요와 공급이 시장에서 만나서 균형, 그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근데 균형은 변동할 수 있다. 그것을 균형이 변동. 그럼 균형이 변동하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변동한다. 그 다음에 탄력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눈빛 보면서 뭐 이거 하루에도 다 끝내는 건데, 근데 이제 탄력성까지 제가 해볼 건데, 만약에 여러분 눈빛이 힘들어 하신다 그러면 탄력성 절반 정도 해서 끝날 수도 있어요. 무조건 균형이 변동까지는 갈 거고 탄력성을 다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빛 보면서 할 거니까. 수요 공급 이론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 결정하는 겁니다. 가격. 그래서 수요 공급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가격이야. 그럼 이제 수요 공급 만나서 시장에서 이제 균형 상태에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그걸 균형 가격이다 이렇게 해요. 균형 가격. 그럼 균형 가격이 결정됐으면 그 가격에서 물건을 사고 팔 건데, 그것을 균형 거래량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수요 공급 이론은 이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되는데, 그런데 거래량을 거래량을 보는 이론이 아니라 가격을 보는 이론이야. 가격. 그러니까 수요 공급 이론은 가격 결정 이론이지 거래량 결정 이론이 아닙니다. 그러면 균형 상태에서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되는데, 우리 시험은 가격에 초점을 맞춰서 시험은 출제해요.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냐 계산해봐라. 그 다음에 가격이 어느 경우 올라갑니까? 어느 경우는 가격이 어느 경우 떨어집니까?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럼 가격 결정됐는데 이 가격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수요가 변하고 공급 변하면 균형이 변동하고, 그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변동한다. 시험은 주로 가격 상승 요인 찾아보세요. 가격 하락 요인 찾아보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수요 공급 이론입니다. 그러면 수요 공급 이론 이제 배우기 위해서 수요에서 뭘 배우고 공급에서 뭘 배울 건가? 수요 따로 공급 따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수요와 공급은 패턴이 똑같아요. 제가 그래서 동전의 앞면과 뒷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수요에서 배울 내용 이렇게 6가지. 그럼 공급도 똑같아요. 개념, 수요에서 수요란 결정요인, 공급에서 공급이라는 결정요인이 똑같다는 거. 그럼 제가 이제 수요 법칙, 수요 곡선 공부하면서 바로 공급 법칙, 공급 곡선 같이 이렇게 공부할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수요의 이 6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디라고 했던가요? 기억납니까? 수요 변화 요인. 이 수요 변화 요인이 1번 타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했을까요? 수요를 공부하고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그럼 6개 중에서 딱 하나만 공부하고 간다. 그러면 6번을 공부하고 가야 돼. 6번. 6번은 매년 시험에 출제하니까. 그러니까 수요 변화 요인이 가장 중요. 그럼 공급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공급 변화 요인이 가장 중요해요. 생각을 해봐요. 왜 이게 가장 중요하겠는가? 수요와 공급 만나서 가격을 결정하거든요. 근데 수요가 변화했다. 공급이 변화했다. 그럼 뭐가 바뀔까요? 가격이 바뀌겠죠. 가격. 그죠? 그래서 수요에서 수요 변화 요인, 공급에서 공급 변화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 이 변화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변화란 말? 변화의 반대는 불변입니다. 변하지 않았다. 이 불변을 경제학에서는 일정이라고 해요. 일정. 일정 불변 또는 그냥 불변 또는 일정. 가격이 일정하다. 가격이 변하지 않았다. 가격이 언제나 1,000원이다. 가격이 불변이다. 이 소리잖아요. 그러면 변화의 반대가 불변이면, 그럼 변화는요? 변화는 두 가지죠. 수요가 변화했으면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이게 변화고, 가격은 증가 감소로 가지 않죠.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네? 그럼 수요에서 1번 타자가 수요 변화 요인,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개념, 그 다음에는 여기 5번에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 구별하는 거.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 변화 요인이 가장 중요. 근데 공급은 이 개념은 거의 물어보지 않습니다. 수요하고 패턴이 똑같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수요 개념부터 해서 공급 개념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필수서 몇 페이지냐면요. 필수서 22쪽입니다.
22쪽에 수요 나왔습니다. 그럼 먼저 개념 나왔네요. 수요는 이렇게 하죠.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제한화 영역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다. 이걸 수요라고 그래요. 근데 이 수요를 학자들이 이렇게 세 가지로 표시합니다. 일정 기간을 명시한 것을 뭐라고 하는가요? 유량 개념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제한화 영역은 필요 없고 구입하고자 하는 이 구입하고자 하는 아직 사지 않았다. 구입하고자 한다. 이걸 학자들은 사전적 개념이다 이렇게요. 개념. 그 다음에 이 욕구는 여기서 욕구는 막연히 물건을 사고 싶다 그런 뜻이 아니라 살 의사와 내가 물건을 사고 싶은 생각과 살 의사와 즉 구매 의사와 뭐까지? 구매력, 돈까지 있어야 된다. 지불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표현한다. 두 가지를 동시에 뜻한다. 그럼 수요의 개념은 이걸 쭉 읽는 게 아니라 수요의 개념에서는 기억할 게 유량 개념이다. 그다음에 사전적 개념이다. 유효 수요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시험은 어떻게 내냐면 이 세 가지가 이제 수요에서 나오는 말들인데 유량에 초점 맞출 수 있고 사전적에 초점 맞출 수 있고 유효 수요에 초점 맞출 수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유량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사전적 개념은 이제 시험에서 사전적 개념이라는 말은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는데 사전적 개념이라고 출제되지 않고 수요는 구입하고자 하느냐, 구입하느냐 이걸 가지고 출제해요. 사전적이란 말은 뭐뭐 하기 전에야. 그러니까 구입하기 전이라고. 그래서 수요는 구입하고자 하는 의도된, 계획된, 의도된이란 계획된 역시 우리 시험에서 출제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전적이란 소리야. 이게 이런 거죠. 구입하고자 하는 뜻이잖아요. 개념으로 실제로 구입한 량을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구입한 이렇게 나오면 뭘까 X일까? X. 이걸 끝이야. 지금 수요의 개념하고 있는데 여기 수요량이라는 개념이 있어. 수요량. 수요든 수요량이든 사전적 개념입니다. 그럼 수요, 구입하고자 한다고. 수요량은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이야. 그럼 수요량과 실제 구입량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내가 10개를 사고 싶었다. 10개. 그게 수요량이에요. 10개를 사고 싶었다. 산 게 아니죠. 사고 싶은 거죠. 근데 실제 구입량은 5개가 될 수도 있고 15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요. 그럼 수요량과 실제 구입량은 반드시 일치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전적 개념에서 포인트는 구입한 그러면 틀린 말, 구입하고자 한다. 이렇게. 자, 이제 유효수의 뜻. 여기 유효수의 욕구. 이 욕구가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이 있는 거. 이 두 개의 동시에 갖췄다. 이걸 유효수요라고 그래요. 유효수요. 그러니까 수요는 막연히 사고 싶다가 아니라 사고 싶은 마음과 돈이 있어야 된다. 왜 그럼 돈이 있어야 되냐면 수요는 시장에서 누굴 만나냐면 공급을 만나요. 그래서 두 개 만나서 가격을 결정하는 가격. 그러니까 공급 만났는데 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 그럼 수요가 아니에요. 제가 수요자다. 시장 가서 여기 공급자 만나서 물건을 살면 그러면 흥정을 통해서 가격이 2만 원이다. 그럼 내가 2만 원을 지불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돈이 없으면 그냥 말만 하다 끝났죠. 가격이 결정되지 않죠. 그래서 수요는 공급 만나서 가격 결정해야 되니까 공급 만나서 가격 결정하려면 내가 막연히 물건을 살 의사만 있다. 돈이 없다. 그럼 가격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을 구매력, 돈 있어야 된다. 그걸 유효 수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볼래요? 유효수는 수요는 살 의사, 욕망, 이게 구매 의사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경제적 능력, 지불 능력, 구매력, 돈입니다. 갖춘 유효수를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서 구매력이라는 것은 뭘 뜻한가? 돈인데 수요자가 가지는 가처분 소득, 이 가처분 소득이란 말이 수요자가 쓸 수 있는 돈이요. 플러스 차익금까지. 그럼 내가 지금 뭐 1억 있다. 1억 있는데 그럼 5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기 봐요. 내가 5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근데 아파트를 살 의사는 있다. 근데 돈이 있어야 되니 돈. 지불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만 수요되니까. 근데 돈이 1억밖에 없어요, 나는. 근데 5억짜리 살려면 4억이 더 필요하죠. 그럼 은행에서 4억을 빌려준다면 그러면 나는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이 갖춘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매력은 돈인데 이 구매력은 반드시 수요자의 재산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럼 뭐까지? 차익금까지를 포함시킨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수요에서 유효량 빼고 사전적 개념 유효 수요가 정의됐습니다. 좀 더 깊은 내용까지 가봤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시험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했네요. 여기 동그라미 2번 출제한 적이 없고 그러니까 다른 시험에서는 출제하죠. 수요량은 실제 구입량하고 반드시 일치합니까?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시험은 출제했지만 우리 시험은 출제하지 않고 우리 시험은 구입하느냐, 구입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내요. 사전적 개념에 이런 말도 내지 않고 그럼 사전적인 반대가 뭘까? 사후적.
사후적이 구입한이야. 구입한. 실제로 구입한 거. 네. 구입한 그러면 틀리고 구입하고자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유효수에도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불 능력이 경제적 능력. 그럼 지불 능력 대신에 경제적 능력은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구매력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구매력이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구매력은 돈인데 근데 수요자가 아파트 5억짜리 살려면 꼭 5억이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고 수요자 돈도 구매력을 구성하고 은행돈, 내가 돈을 빌릴 수 있다면 그럼 그것 또한 구매력을 구성한다. 그러니까 유효수에는 살 의사와 지불 능력, 구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구매력은 반드시 수요자의 재산에 한정되지 않는다. 차익권까지를 포함시킨다. 그러면 이제 수요의 개념에서 사전적 개념하고 유효수는 끝났어요. 그럼 이제 유량이라는 개념. 경제학을 보다 보면 그러면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이걸 측정할 때 일정 기간에 측정해야만이 의미가 전달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유량 개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 이랬잖아요. 그럼 사과 수요가 10개다. 그럼 사과 수요가 10개면 이 10개가 많은가 작은가를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앞에다 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그럼 사과 수요가 10개인데 하루에 그럼 하루도 일정 기간이에요. 하루 동안 하루에 10개다. 그럼 사과 수요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1년에 10개다. 그러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10년에 10개다. 그러면 거의 없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수요의 개념은 앞에다가 이렇게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만이 이 수요가 많은지 작은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일정 기간을 명시하는 것을 경제학에서는 유량 개념이다 이렇게 해요. 그다음에 영어로는 플로우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시험은 이제 유량이 뭔데요? 그러면 일정 기간 이런 개념이에요. 수요는 일정 기간에 측정되는 유량 개념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일정 기간에 측정되는 것을 유량이라는데 그 반대가 일정 시점에서 측정되는 거 있어요. 그것을 저량이다 이렇게 해요. 저량이다. 이렇게. 그럼 수요 이 개념에서는 가장 잘 나는 게 이 유량에 관해서 유량하고 저량하고 비교하는 거. 이걸 가장 시험에 잘 냅니다.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 변화 요인이고 그 다음에 수요의 개념인데 수요의 개념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 중에서 압도적으로 유량이 가장 중요한 말. 그럼 유량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유량은 일정 기간 동안에. 근데 반대가 일정 시점에서 측정되는 보다 저량. 이렇게 두 개 비교하는 게 수요의 개념에서 가장 잘 나온다. 수요의 개념에서만. 그럼 수요의 개념은 이제 이렇게 정리됐어요. 얼추. 자, 수요의 개념이 끝나고 나면 수요량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수요량이라는 개념. 그럼 수요량은 또 뭐냐? 수요량은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것은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에 구입하고자 하는 거고 수요량은 일정 기간 동안에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 내가 10개를 사고 싶다. 이 10개를 수요량이라고 해요. 수요량. 그럼 수요량이든 수요든 수요가 나오면 그러면 구입하고자 하는 사전적 개념. 구입한 그러면 틀린 말이고 그러니까 수요량이라는 개념이 나오면 두 가지가 포인트. 수요량. 그럼 구입한 수량. 그럼 OX, X. 그럼 수요량이 나오면 구입하고자 하는 이게 사전적 개념이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그 수량은 최대 수량이라는 거. 내 수입이 1년에, 내 수입이 한 달에 만약에 500만 원이다. 그럼 그 500만의 범위 내에서 내가 사과를 10개를 사고 싶다. 그 10개가 수요량이고, 그 10개는 최대 수량이라고. 최대로 10개까지 사고 싶다. 이런 개념. 자, 수요자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수요자 가격은 아직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자 가격은 앞에가 수요가 붙었어요. 그럼 수요라는 개념이 있고 수요량이라는 개념이 있고 수요자 가격의 개념이 있죠. 수요자 가격. 이렇게 전부 다 수요가 붙었습니다. 그럼 전부 다 사전적 개념이에요. 그럼 수요자 가격은 아직 출제하지 않았지만 출제하겠죠. 곧. 수요자 가격은 수요자가 물건 사러 가면서 생각하는 가격이 있어요. 나는 이 물건 사면서 최대로 얼마까지 주고 싶다. 내가 지금 여름이 돼서 거의 여름 됐으니까 여름 돼서 뭐 시원한 수박을 먹고 싶다. 그럼 수요자가 수박 한 덩어리 사면서 마음속으로 나는 최대로 얼마까지 주고 싶은 생각이 있다. 그것을 수요자 가격이라고 그래요. 그럼 수요자 가격은 수요자가 지불한 가격입니까? 수요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입니까?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에요. 하고자 하는 가격. 근데 최대로 2만 원까지. 그럼 수요자 가격은 또는 수요 가격은 수요자가 재화를 구입할 때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 최대 금액. 여기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지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사전적. 그러니까
수요가 나오든 수요량이 나오든 수요자 가격이 나오든 전부 다 사전적 개념. 수요,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 수요량,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구입하고자 하는. 수요자 가격, 수요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논리가 공급에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공급에 그대로 있을 거라고. 여기 책을 보면 이제 공급은 몇 페이지가 있냐면 이 공급이요 25쪽이 있습니다. 25쪽. 그 25쪽을 하면 공급의 개념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제한의 용역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그럼 공급은 팔았습니까? 안 팔았죠. 판매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사전적입니까? 사후적입니까? 사전적이죠. 그러니까 수요든 공급이든 전부 다 사전적이라는 소리야. 사전적. 수요든 공급이든 사전적이다. 이렇게. 제가 칠판에 이제 공급을 거기 해왔으니까 한번 볼까요? 공급. 공급. 개념. 일정 기간 동안에 제한할 영역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사전적이죠. 판매하고자 안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럼 사전적 개념이다. 그럼 공급량은 일정 기간 동안에 판매한 수량일까?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일까?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 그게 최대 수량입니다. 최대로 나는 몇 개까지 팔고 싶다 이런 거. 그럼 공급자 가격이 나왔네요. 공급자 가격. 앞에 수요 나오든 앞에 공급이 나오든 전부 다 사전적 개념이야. 그럼 공급자 가격은 공급자가 물건 팔고 받은 가격이 아니라 이거 물건 팔면서 받고자 하는 금액. 그럼 수박 파는 사람이 나는 이거 하나 팔 때 이 정도 받아야 되겠다. 15,000원 받아야 되겠다. 12,000원 받아야 되겠다. 공급자가 받고자 하는 금액이야. 받고자 하는 금액. 근데 그 받고자 하는 금액인데 공급자가 말하는 가격은 최소로 이 정도 받아야 되겠다. 최소 금액의 성격을 갖는다. 최소 금액. 공급 일정 기간 동안에 판매하자는 욕구. 그럼 공급 일정 기간 유량 개념. 판매하고자 한다. 사전적, 사후적. 사전적. 판매하고자 한다. 판매한 그러면 틀린 말이야. 수요 구입한 X, 공급 판매한 X. 그다음에 이 욕구는 막연히 내가 팔고 싶다 이 뜻이 아니라 팔 의사와 물건이 있어야 돼. 물건 없으면 팔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면 수요 만나서 물건 가격이 지불되지 않는다고. 물건을 팔 수 없다고. 그래서 이 욕구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팔 의사와 그다음에 생산 능력이 있어야 돼. 지금 내가 물건이 없다 하더라도 만들어서 주면 되니까. 그래서 생산 능력. 이것을 유효 공급이라고 하는데 한 번도 우리 시험에서는 등장하지 않아요. 수요의 개념은 잘 나이지만 공급의 개념은 상대적으로 잘 안 내요. 다만 공급량의 개념은 가끔씩 내요. 그럼 공급량 일정 기간 동안에 판매한 수량이 아니라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 판매하고자 하는 사전적이니까 판매하고자 하는 판매한 수량 그러면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최대 수량 공급자 가격 공급자가 물건을 팔고 받은 가격이 아니라 받고자 하는 최소 금액 이 공급자 가격.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수요 공급 개념 하면서 이제 수요 공급 개념을 여기서 이제 정리해 볼게요. 수요 공급의 개념이 다 끝났는데 다시 앞으로 와서 여기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수요자 가격, 수요량, 수요자 가격, 공급량, 공급자 가격을 공부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4번에서 수요량, 공급량, 수요자 가격, 공급자 가격 좀 비교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수요량, 공급량 전부 다 최대 수량이에요. 최대 수량. 수요량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공급량, 최대 수량. 그럼 여기 이제 수요자 가격과 공급자 가격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있잖아요. 개념이 수요량, 공급량, 수요자 가격, 공급자 가격. 수요량과 공급량은요, 최대 수량이라는 것을 가끔씩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구입하고자 하는, 판매하고자 하는 30회 때는 판매한 최대 수량, 구입한 최대 수량 이렇게 했다고. 그럼 여기는 아직 출제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수요자 가격, 공급자 가격, 수요자 가격, 수요 가격, 다른 말로 공급자 가격, 공급 가격, 수요자 가격, 수요자가 사면서 물건 사면서 지불할 여기가 있는 최대 금액 또는 최고 가격 그런다고. 근데 공급자 가격은 공급자가 받은 가격이 아니라 받고자 하는 금액. 받고자 하는 금액인데 공급자는 최소한 이 정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공급자 가격은 최소 금액의 성격. 그럼 네 가지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네 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최소가 딱 이거 하나 나온다는 거. 다 최대인데 공급자 가격만 최소의 개념이라는 거. 그럼 공급자 가격은 공급자가 받고자 하는 최소 금액이다가 아니라 최대 금액이라고 나와버리면 O일까 X일까? X가 된다는 거. 됐어.
이렇게 해서 이제 수요의 개념 중에서 유량과 저량 빼고 이제 수요의 개념에서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수요의 개념, 유량과 저량만 남은 거예요. 수요의 개념에서는 유량과 저량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럼 이제 유량과 저량을 공부하러 가야지. 유량과 저량은 유량과 저량 두 개 비교하는 게 열 몇 번 나와요. 유량과 저량. 그럼 유량과 저량에서는 몇 가지를 공부하냐면 세 가지를 공부하는 거, 세 가지. 어떻게 세 가지를 공부할 거냐면 유량과 저량이 나오면 첫 번째 유량과 저량의 개념 물어봐. 개념. 두 번째 유량과 저량을 구분하라고 물어봐요. 구분. 여기에 이제 열 몇 번 나오는 거예요. 물론 개념도 출제한 적이 있지만. 세 번째 사례를 주면서 유량과 저량 구별하고 준다고. 이 사례는 지문 딱 한 번 나와. 지문 한 번. 그러니까 열 몇 번 나오면서 이 유량과 저량이 14번인가 나오면서 이 사례는 지문 딱 하나 줬으니까 단독문제도 아니고 지문 하나 줬으니까 중요성은 거의 없는 거죠. 그럼 이제 개념은 아까 다 봤잖아요. 유량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측정되는 거. 저량은 일정 시점에서 측정되는 거. 그게 개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 보면 유량, 영어로는 플로우를 하는데 일정 기간.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 나오면 유량이 나오면 일정 기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량은 일정 시점에서 측정되는 거. 뭐 일정 시점에서 측정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필요 없어요. 그냥 저량, 일정 시점이 나오면 저량이 나오면 일정 시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게 이제 개념이야. 개념. 이 개념은 22회 때 이럴 때 이제 출제되죠. 가끔씩 나와요. 이 개념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요. 가장 먼저 나왔던 게 이렇게 나왔어요. 부동산 수요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에 측정되는 스탁 개념이다. 이렇게 냈습니다. 이게 21회 때 시험 지문이에요. O입니까? X입니까? X예요. 일정 기간이 나오면, 그러면 플로우, 유량 개념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수요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일정 기간 동안에 측정되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그럼 일정 기간 나왔으니까 유량 개념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 플로우 개념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스탁 개념이다가 21회 때 시험 지문입니다. 그럼 뭐 X? X. 이제 그게 답이어서 틀리고 고라겠으니까 그렇게 출제하고, 또 22회 때는 아주 노골적으로 가요. 시험 지문이. 어떻게 하냐면, 유량이란 일정 시점이다. 이렇게 냈습니다. OX? X. 저량이란 일정 기간이다. OX? X. 이렇게. 그럼 이제 개념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어지는 게 이제 구분하는 거. 구분은 여기 있는 거.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유량과 저량을 구별하라는 거야. 그럼 여기 유량에 해당되는 거 무수히 많고 저량에 해당되는 거 무수히 많은데 어떻게 다 구별할 겁니까? 다 안 된다고. 그래서 유량에 해당되는 것은 제가 7가지 정도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어쩔 수 없이 암기한다. 그럼 요 동그라미 1번을 어쩔 수 없이 암기하셔야 돼요. 신규란 말, 생산, 거래, 변동이란 말 들어가면 그것은 유량이다. 그래서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신규란 말, 생산, 거래, 변동.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요 거래량 변동했다. 그러면 일정 시점에서 지금 몇 개가 변동하냐? 이건 안 맞아요. 한 달 동안에 몇 개가 변동했습니까? 한 달 동안에 몇 개가 거래됩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서울의 인구가 지금 몇 명이 변동하고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압니까? 안 되지. 그러면 인구 변동이라는 이 변동의 개념은 한 달 동안에, 1년 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우리 서울의 인구는 몇 명이 변동했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한 달 동안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얼마나 변했습니까? 얼마나 변동했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변동이라는 개념은 일정 기간을 명시하는 개념이란 소리예요. 그 다음에 거래요. 지금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몇 개입니까? 안 맞아요. 한 달 동안에, 1년 동안에 아파트 거래량은 몇 개가 됐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변동이라는 개념, 거래라는 개념은 다 일정 기간을 명시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이것은 유량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란 말 나오고 변동이란 말 나오면 유량이에요. 근데 시험은 거래, 변동이라고 않고 4번에 나와서 사례를 준다고. 그럼 예를 들면 어떻게 주냐면 가격 변동 이렇게 주는 거예요. 가격 변동. 그러니까 가격 변동을 딱 던져주면서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유량입니다. 변동이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인구 변동, 재고 변동. 생각할 거 없죠? 변동이라는 말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변동이라는 말 들어가면 그러면 그것은 뭐다? 유량이다. 거래도 나왔네요. 이거 다 쓸 수 있죠. 주택 거래량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아파트 거래량 이렇게.
그럼 지금 아파트 거래량입니까? 한 달 동안의 아파트 거래량입니까? 한 달 동안의 아파트 거래량이죠. 그래서 거래량 개념도 유량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규 생산은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우리 서울의 아파트 생산량은 몇 개입니까? 안 맞아요. 그럼 한 달 동안의 아파트 생산량 몇 개입니까? 이렇게 나와야지. 1년 동안의 아파트 생산량 몇 개입니까? 한 달 동안에 신규로 몇 개가 공급됐습니까? 1년 동안에 신규로 몇 개가 공급됐습니까?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서 신규 생산, 얘도 일정 기간을 명시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생산이 유량이에요. 이제 외우셔야 돼요.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신규 생산 거래 변동, 그것은 유량이다. 제가 유량에서는 7가지 한다고 그랬어요. 7가지. 4개 있잖아요. 신규 생산 거래 변동. 네,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이제 동그라미 1번인데 시험은 동그라미 4번처럼 되는 거야. 신규 주택 공급량, 신규. 아파트 생산량, 생산. 이렇게. 그럼 이것만 있습니까? 등이잖아, 등. 무수히 많죠. 그러면 아파트 생산량이 나올 수 있고, 신규 주택 공급량이 나올 수 있고, 그럼 국민 총생산 나올 수 있고, 국민 총생산? 국민 총생산. 생산이 들어갔네, 생산. 그럼 유량, 저량? 유량. 국민 총생산은 1년 동안에 우리나라 국민에 의해서 만들어진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1년 동안에 그럼 생산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무슨 유량, 저량? 유량. 그럼 4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수입에 해당되는 거, 지출에 해당되는 거, 여러분의 수입, 여러분의 1년 동안 수입, 한 달 동안의 수입, 일주일 동안 수입이잖아. 그럼 한 달 동안에, 1년 동안에 수입이라는 개념은 지금 수입이 얼마입니까?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한 달 동안의 수입이 얼마입니까? 1년 동안의 수입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저의 수입 볼까요? 저의 수입은 한 달 동안에 제가 강사를 받겠죠? 그게 저의 소득이잖아요. 월급이라고 할 수 있죠. 저의 임금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어떤 이 부동산 임대 영업을 한다. 그럼 한 달 동안에 1년 동안에 순용업 소득이 얼마인가? 소득. 여기 소득 나왔으니까 여기도 소득 나잖아요. 소득. 그러면 순용업 소득을 굳이 기억할 필요 없죠. 소득이 나오면 그래서 수입의 개념이니까. 그럼 순용업 소득만 있었던 게 아니죠. 투자론에서 배웠던 거.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전부 다 소득으로 끝났네. 그럼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유량.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은 1년 동안에 6개월 동안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회사에 6개월 동안 수입, 그 다음에 1년 동안 수입. 그럼 1년 동안 6개월이 유량이잖아요. 이 뒤에 수입이 생략됐습니다. 내가 한 달 동안에 지대 수입만 3천만 원이다. 뒤에 수입이 생략됐어요. 근데 지대 수입이라고 줄 수도 있고 그냥 지대라고 줄 수 있고 내가 한 달 동안에 임대료 수입만 2천만 원이다. 뒤에 수입 생략됐죠. 내가 한 달 동안에 이자 수입은 얼마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전부 다 수입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수입에 해당되는 거 다 외울 필요 없잖아요. 수입만 생각하면 되죠. 나의 수입은 나의 월급, 나의 임금, 나의 소득. 그 수입이잖아요. 수입. 예? 내가 땅 빌려주고 지대 수입 있지? 뭐 이자 수입 있지? 금융 수입 있지?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유량 개념이죠. 수입의 반대가 지출이야. 그러면 한 달 동안에 나의 지출은 얼마일까? 나의 소비 지출은 얼마일까? D가 지출 생략됐어요. 소비 D의 지출 생략됐다고. 현대자동차가 1년 동안에 수소차 개발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했을까? 1년 동안에 3천억을 투자했다. 5천억을 투자했다. 가끔씩 나오잖아요. 현대자동차가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경쟁하기 위해서 연구비를 지난 3년 동안에 연구비를 얼마 투입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연구비를 얼마 투자했다. 그 결과 도요타를 제치고 유럽에서 시장 점유율을 도요타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제 그게 투자 지출이에요. 투자 지출. 뒤가 지출이란 말 생략됐다고. 그럼 소비니 투자니 뒤가 지출 생략됐어요. 그다음에 이자 비용은 나가는 거잖아요. 나가는 거 지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량이다. 그러면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수입, 지출 6개 됐습니다. 그럼 이 2개 묶으면 수지야, 수지. 수입과 지출, 현금 수지, 다른 말로 현금 흐름. 이거 수지 엄청나게 많이 쓸 수 있어요. 투자론에서 이런 거 배웠잖아요. 세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 이것만 있습니까? 국제 수지, 경상 수지, 무역 수지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라고. 그렇죠? 그럼 뒤에 수지로 끝나면 전부 다 유량. 그럼 이제 마무리하자고. 유량 일정 기간 동안에 측정되는 개념. 영어로는 플로우라고 하고 유량에 해당되는 거. 이게 이제 이거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수입에 해당되는 거, 지출에 해당되는 거,
두 개 묶어서 수지. 구체적으로 가면 수입은 나의 소득, 나의 월급, 나의 임금. 시험 문제는 근로자의 임금, 근로자의 월급여 이렇게 나온다고. 지대 수입, 임대료 수입, 순용업소득, 뭐 단기 순이익,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지출해야 된다는 거, 소비 지출, 투자 지출, 이자 비용 두 개 묶어서 수지, 현금 수지, 국제 수지, 무역 수지 이런 거. 그럼 끝났습니다. 이 정도. 자, 이제 절량은 개념이 일정 기간에 측정되는 거, 일정 시점에 측정되는 거, 일정 시점. 그러면 절량에 해당된 거, 이 절량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뭐라겠습니까? 유량과 절량 통틀어서 가장 많이 나온 거 인구. 인구가 가장 많이 나왔죠. 인구가 5번인가 나왔으니까. 그냥 인구라고 나온 적이 있고, 도시 인구라고 나온 적이 있고, 인구 수라고 나온 적이 있고, 인구 규모라고 나온 적이 있고, 우리 서울의 인구 규모, 서울의 인구수, 서울이란 도시의 인구, 그냥 인구 이거 전부 다 절량.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인구 변동을 줬어요. 인구 변동. 인구 변동은 유량, 절량. 유량. 이렇게. 그러니까 인구라는 개념은 한 달 동안에 우리 서울의 인구는 몇 명입니까? 안 맞아. 한 달 동안에 몇 명입니까? 안 맞아.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또는 5월 31일 날 몇 명일까요? 뭐 이런 식으로. 4월 30일 날은 몇 명이었습니까? 특정 시점을 명시하지. 그게 인구가 유량에서 가장 많이 절량, 유량 개념에서 가장 많이 나온 거. 중고, 기존, 재고. 그러니까 기존이 중요하지 않고 중고, 재고는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중고, 재고가 이 신규 생산 거래하고 변동과 반대 개념이야. 신규하고 생산 반대가 중고, 뭐 재고 이런 뜻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 중고, 기존, 재고로 안 나오고 1번을 3번처럼 만들어내는 거야. 기존 부동산 공급량, 요 재고, 주택 재고량, 주택 보급률도 지금 공급된 주택 이런 개념이거든. 여기다 이제 중고주택 공급돼, 중고주택 공급량. 그 중고 나왔잖아요, 중고. 그럼 유량입니까, 절량입니까? 절량. 자, 그럼 인구가 가장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가치. 가치, 가격. 그럼 가치는 그냥 가치 나올 수 있고 순자산 가치가 나올 수도 있고 시장 가치 나올 수 있고요. 가치. 그냥 가치라고 잘 안 나와요. 순자산 가치, 시장 가치 이런 식으로 나오지. 통화량도 잘 안 나오는데 이 통화량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31회 때 등장합니다. 통화량. 뭐 주택수가 지금 주택 존재하는 거, 주택 재고량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이제 절량도 다 끝났습니다. 절량이 나오면 중고, 재고, 기존. 그다음에 인구 가장 잘 나오고 가격, 가치, 뭐 세대수. 세대수는 지금 우리 서울의 세대수, 주택수 이런 개념이잖아요. 요거 좀 봅시다. 요거 재산, 자산, 부채, 자본인데 당신의 지금 재산은 얼마입니까? 재산이라는 개념은 절량, 지금이니까. 어떤 회사의 자산은 얼마입니까? 부채는 얼마입니까? 자본은 얼마입니까? 자산, 부채, 자본 전부 다 절량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제 유량과 절량 구별이 끝났는데 이것 좀 볼게요. 이거 이 세 개. 수도 없이 했는데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부채가 나왔어요. 그 밑에 뭐가 나올까요? 자본이 나와요. 두 개를 더합니다. 그 뭐라고 하던가요? 자산 그랬어요. 글쎄 이거 공부거리가 아닌데. 이거는 그냥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공부거리가 아니죠. 이상합니다. 밖에 있을 때는 아는데 교실 들어오면 잊어버려요. 그게 희한합니다. 그게. 이거는 공부거리가 아니에요. 이거 살면서 계속 들었단 말이에요. 학창시절에. 근데 밖에 있을 때는 기억나는데 여기 교실을 들어오는 순간 저런 거 배웠나? 이렇게 된다. 희한하죠. 이렇게. 부채 나오면 자본. 무조건 패턴이 부채 나오면 자본. 더하면 자산. 이렇게. 요 세 가지는 유량, 절량, 절량. 패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부채 나오면 그 밑에 자본. 더하면 자산이라고 하고 요 세 가지는 전부 다 뭐다? 절량에 해당된다. 왜 패턴 외우셔야 되냐면 이렇게 시험에 나오니까 그래요. 이렇게 냈거든. 부채가 4만 원이다 이렇게 냈어요. 자본은 16만 원이다 이렇게 냈어요. 실제 시험입니다. 그러면서 자산이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자산이 얼마냐고. 20만 원이죠. 20만 원. 두 개 더하니까 자산이니까.
그러니까 부채 나오면 그 밑에 뭐가 나오고? 자본이 나오고, 두 개 더하면 뭐고? 자산이 되고, 자산. 그 다음에 부채, 자본, 자산은 유량, 저량? 저량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해볼게요. 이거. 부채 나왔습니다. 그 밑에 필연적으로 뭐가 나온다고? 자본이 나온다. 이번은 더했으니까 이번은 뭐 할까요? 뺄까요? 빼는 거 없어요. 나눈 거지. 요건 뭐래요? 부채를 자본으로 나눴다. 뭡니까? 부채 비율. 부채 비율. 이렇게. 자, 패턴. 부채 나왔습니다. 그 밑에 자본. 두 개 더하면 자산. 세 개는 전부 다 저량. 자본부터 쓰면 안 돼. 여러분들 부채부터 써야 돼. 부채. 그 밑에 자본. 두 개 더하면 자산. 부채. 그 밑에 자본. 나누면 뭐라고 한다? 부채 비율. 이거 패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것하고 유사한 패턴이 있었는데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대부 비율 나오면 그 밑에 무슨 비율 나오고 지분 비율 나오고 두 개 더하면 몇이고 1이고 대부 비율 나오면 그 밑에 지분 비율 나오고 나눈 것은 뭐라고 하고 부채 비율이고.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어려운가 공부를 안 하고 계시는가 느껴보시라고. 이게 무슨 심오한 논리가 있는가. 처음 들었단 말 않겠죠?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근데 막 쓰고 싶은 생각이 들죠. 쓰지 말고 어딘가 있을 겁니다.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다음에 하면 그러면 들었다 되고 나중에 들으면 저거 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단계가 있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데 계속 하시는데 성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고. 왜? 60점 맞는 시험이니까 60점. 그러니까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여러분들 필기노트 제대로 다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된가 봐봐요. 그 필기노트가 95쪽 정도 되는데 그거 다 알고 갈 것 같아요. 시험장에 다 모르고 가요. 그것만 하셔도 합격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죠? 뭔가 부족할 것 같아. 요거 보면 저거 보면 좋을 것 같아. 똑같아. 그럼 다른 책은 여기 부채 자본 더하면 자산이라고 나오고 그거 다른 책 보면 탁 들어오나 머릿속에? 그러면 막 이런 머리 바꾸면 되죠. 거기다가. 그렇지 않다고. 그렇지 않고 여러 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억력이라는 게 한 번 보고 기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되니까 자주 보셔야 돼. 10번에도 안 된다. 그럼 15번 해야지. 15번에도 안 된다고 20번 해야지.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결정해야지.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응? 자, 유량, 저량 이제 이렇게 마무리해요. 여기는 아까 했던 겁니다. 수요량,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공급량,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그럼 구입한 수량, 판매한 수량, 그럼 OX, X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수요의 개념이 다 끝난 겁니다. 이제 물론 공급의 개념도 다 끝났습니다. 유량과 저량 구별하는 건 매우 중요. 자, 기출지문 볼까요? 지금까지 배웠던 거 기출지문. 이 기출지문 칠판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 책 왼쪽 사이드, 그러니까 22쪽 왼쪽 사이드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놨으니까 뭐 쓰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자, 보자고요. 첫 번째 1번 기출지문. 부동산 수요곡선상 수요량은 수요곡선상 필요 없어요. 수요량이 나와. 수요량.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부동산 구매 의사와 구매 능력이 있는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O일까 있을까? O라고 해놨네요. O. 여기서 구매 의사와 그러니까 수요량은 수요잖아요. 구매 의사와 구매 능력. 그럼 유효수라는 소리죠. 유효수요. 그다음에 이 수요량은 구입한 겁니까? 구입하고자 한다. 구입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1번 질문은 수요량을 주면서 수요는 유량 개념이다. 그다음에 수요는 구입하고자 하는 사전적 개념이다. 유효 수요다. 이걸 다 물어보는 거야. 다. 물론 여기서 이제 일정 기간을 뺐지만 여기가 유효 수요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다음에 여기는요 사전적 개념이라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옳은 질문이네. 공급량도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거고. 2번 수요량은 이제 30회 때지만 수요량은 일정 기간의 유량 개념이다 이렇게 했네요. 실제로 구매한 수량이다. OX, X.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이렇게 하죠. 실제 구입량, 구입한 그럼 틀린 말이니까 3번도 마찬가지죠.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실제로 매도한 수량이다. 매도하고자 하는,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이렇게 나와야지.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유량과 저량 구별하는 거잖아요. 가계, 소비 지출. 그 다음에 소득. 그 다음에 신규. 여기서 유량이다, 저량이다? 유량. 옳은 지문이네. 31회 때.
여기 이제 5번이 제가 유량과 저량에서 사례가 딱 한 번 나왔다 했잖아요. 사례가 한 번. 그게 유일하게 나온 사례예요, 이거. 24회 때 만약 현재 우리나라에 총 1,500만 채 주택이 존재하고, 자, 여기까지 보고 이건 유량 물어본가 저량 물어본다? 저량. 현재 저량. 그래요? 그러면 1,500만 채가 존재한다. 그러면 주택 저량의 공급량, 지금 공급된 게 몇 개냐? 1,500만 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주택 저량의 공급량이 있으면 주택 저량의 수요량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주택 저량의 수요량 있겠네. 저량의 수요량. 근데 100만 채가 공가로 남아있답니다. 1,500만 채가 공급되어 있는데 그중에 100만 채가 공가로 남아있다. 그럼 1,400만 채가 수요되고 있는 거죠. 그럼 주택 저량의 수요량은 1,400만 채다. 현재 주택 저량의 수요량은 1,400만 채다. OX? O. 여기 이제 사례로 유일하게 나온 거예요. 유일하게. 그럼 유량과 저량 끝남으로써 수요의 개념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수요의 개념이 끝나고 나면 수요 법칙 이런 거 나와요. 수요 법칙. 수요 법칙. 어떤 제약의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그럼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은 증가하겠죠. 가격과 수요량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시험은 수요 법칙은 이렇게 안 내요. 봐요. 이렇게 내면 거의 다 맞추거든요. 수요 법칙이란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한다.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를 말한다. 이렇게 하면 다 맞춰요. 그러니까 요즘은 수요 법칙이라는 말을 뺐다고. 수요 법칙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낸다고.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OX? X.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이렇게. 또는 이렇게 내요. 가격 상승은 수요량에 영향을 미친다. OX? O.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럼 공급법칙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공급법칙 볼 필요 없잖아요. 가서 볼 필요 없이 공급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자들은 돈 벌어야 되니까 공급자의 목적은 이윤 극대화니까 공급량을 증가시킨다고 하면 증가.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은 감소. 그럼 공급법칙이란 이렇게 안 주고 이거 빼버리고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한다. OX? O. 수요법칙과 공급법칙을 묶어서 낸다고. 그러니까 수요법칙과 공급법칙을 묶어서 내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공급량은 증가한다. OX? O. 됐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수요법칙 끝나고 공급법칙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곡선이라는 개념이 나와. 수요곡선. 수요곡선 그려봐라. 공급곡선 그려봐라. 이런 거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요곡선은 가격과 수요량의 조합점을 연결한 곡선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곡선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하향 형태를 보인다 이렇게. 예전에 왜 우하향하냐 이런 것도 물어봤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여기 이제 우리 시험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안 나왔지만 개별 수요가 있고 시장 수요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수요 있고 저도 수요 있겠죠? 그것을 개별 수요라고 그래. 개별 수요. 그럼 여러분의 수요 곡선, 저의 수요 곡선을 개별 수요 곡선이라고 하고 여러분의 수요가 저의 수요를 여기 있는 여러분들 저하고 다 합쳐서 전부 다 수요를 합쳤다. 그걸 시장 수요라고 그래. 시장 수요. 전체 수요. 개별 수요가 있고 시장 수요가 있다. 이거는 이제 뭐 참고사항이죠. 한 번도 안 냈으니까. 그럼 개별 수요 곡선이 있고 시장 수요 곡선이 있다. 개별 수요 곡선을 다 합친 게 시장 수요 곡선이에요. 개별 수요 곡선 합친 게. 그러니까 개별 수요에 수평적 합계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낸 게 아니죠.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시장 수요 곡선하고 개별 수요 곡선을 비교하면 시장 수요 곡선이 완만하고 탄력적이라는 거. 완만 이거 기억하기 힘들면 요 탄력적이라는 거. 시장이 훨씬 더 탄력적이라는 거. 탄력성 배울 때 나와요. 그러니까 개별 수요는 뭐냐, 시장 수요는 뭐냐 이거 필요 없고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시장 수요가 더 탄력적이다. 이걸 좀 이따 배울 건데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시장이 탄력적이다. 그러면 수요 곡선이 있으면 공급 곡선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공급 곡선 한번 가볼까요? 공급 곡선 저 뒤로 갑시다. 수요 곡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공급 곡선은 상대적으로 약간 중요성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공급 곡선을 좀 배웠을 건데요. 지난주에 공급 곡선 무슨 공급 곡선 배웠을까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 배웠어요. 부정성 때문에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은 수직선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탄력성이 0이다. 그래서 제가 그림 그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 곡선은 중요성이 떨어지고 공급 곡선이 상대적으로 더 잘 내요. 그러면 공급 곡선, 이 개념이죠. 1번. 다른 조건 일정할 때 각각의 가격 수준과 공급량의 조합점을 연결한 곡선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필요 없어요. 그 뭔만. 공선은 우상향, 요것만. 우상향, 이거. 그럼 아까 수요에서 개별 수요가 있고 시장 수요가 있었죠? 그럼 공급에서도 개별 공급과 시장 공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시장 공급 곡선은 개별 공급선의 수평적 합계로 도출된다. 경제학에서는 이게 가장 여기 경제학에서 이 말이 중요한 말인데 우리 부동산의 결론에서는 이 정도까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공급 곡선이 완만하고 탄력적이다. 그러니까 수요든 공급이든 시장이 탄력적이다. 아까 우리 수요에서 제가 증명하지 않았지만 수요에서 시장 수요 곡선이 탄력적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탄력성 할 때 배운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공급에서도 시장 공급 곡선이 탄력적이다. 이렇게. 근데 사실 이게 중요하죠. 토지 공급선. 토지 공급선은 두 가지잖아요. 어떻게 해요? 물리적 공급이 있었고 경제적 공급, 다른 말로 용도적 공급. 제가 이렇게 경제적 공급이라고 쓴 이유는 혹시라도 경제적 공급이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일반적인 표현은 경제적 공급선이 아니라 용도적 공급 곡선 그래요. 똑같은 말이에요. 지난주에 물리적 공급은 안 된다.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배웠어요. 그럼 물리적 공급은 안 된다. 그게 무슨 특성 때문에 그래요? 부증성. 용도적 공급은 됩니까? 되죠. 무슨 특성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 그랬다고. 그러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수직선. 지난주에 제가 그리면서 설명했잖아요. 완전 비탄력적 부증성. 그럼 용도적 공급, 경제적 공급은 가능, 불가능? 가능하니까 토지, 택지의 수요가 증가해서 택지 가격이 올라가면 농지를, 바다를 택지로 만들 수 있다고. 수직선이 아니라 우상향 형태를 보인다. 용도적 공급 곡선은 왜 우상향합니까?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그렇다. 아주 어렵게 낼 때 이렇게 냈다고. 뭐라고 내냐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이라고 내지 않고 부증성을 반영한 공급 곡선이라고 그랬어요. 부증성을 반영한 공급 곡선. 그 부증성을 반영한 공급 곡선이 물리적 공급 곡선입니까? 용도적 공급 곡선입니까? 물리적 공급 곡선. 그럼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선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 말이나 부증성을 반영한 토지의 공급 곡선은 수직선이다. OX? 같은 말이죠. 말. 여기서 이해되지만 집에 가면 생각이 없다는 거. 그러면 용도의 다양성을 반영한 공급 곡선. 용도의 다양성을 반영한 공급 곡선은 물리적 공급 곡선입니까? 용도적 공급 곡선. 그럼 용도적 공급 곡선은 수직선은 아니라는 거야. 우상향한다는 거야. 용도의 다양성을 반영한 공급 곡선은 수직선이다. OX, X. 용도의 다양성을 반영한 공급 곡선은 우하향한다. 용도의 다양성을 반영한 공급 곡선은 우하향한다. OX, X. 그게 우리 시험 지문이야. 그러니까 공급 곡선이 용도의 다양성 반영한다. 이걸 잘 모른다 하더라도 공급 곡선이 우하향한다? 그럴 일은 없어요.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면 수직선이고 우상향이면 우상향이지. 그러니까 공급 곡선이 우하향할 일은 없죠.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거고. 실제 시험 지문은 용도의 다양성을 반영한 공급 곡선이라고 그랬어요. 용도적 공급 곡선이라고 않고 용도의 다양성을 반영한 공급 곡선 그랬다고. 그게 용도적 공급 곡선이야. 그러면 용도의 다양성을 반영한 공급 곡선은 용도적 공급 곡선.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니까 수직선은 아니다. 우상향 형태를 나타낸다. 자, 단기 공급선, 장기 공급선. 물론 탄력성 할 때 또 합니다. 이거. 수요든 공급이든 단기는 뭐다? 비탄력적. 단비. 장기는 탄력적. 자, 지금 수요 공급의 개념, 수요 공급의 이제 개념 끝났고, 수요 법칙, 수요 곡선 끝났고, 공급에서도 공급의 개념, 공급 법칙, 그 다음에 공급 곡선까지 마무리됐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수요로 와서요. 이제 뭐로 가냐면, 수요에서, 자, 네 번째 사항이, 네 번째 사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여기까지 지금 마무리됐어, 우리가. 그럼 네 번째 사항이, 기출지문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앞으로, 제가 잘못 표시하고 있네. 자, 여기. 네 번째 사항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구별하는 거.
그럼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가 구별한 게 있으면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 변화 있을까 없을까? 있다겠잖아요. 이 표 가지고 여러분하고 제가 공부 많이 했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정확히 10분 쉬었다 이 삽니다.